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는 널. 상견례에는 오지 마세요. 30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멸치 육수를 끓이고 허리가 휘도록 반죽을 치대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붙던 날, 엄마 덕분이라며 울던 그 아이였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남색 투피스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 오지 말라니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영, 올해 64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온 사람이에요.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굽어가고 오른쪽 무릎은 비만 오려고 하면 쑤시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저절로 그렇게 굳어졌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아들입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 박지훈요. 그날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의 금간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른쪽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이 무릎은 기상청보다 정확하거든요. 27년을 함께 살아온 흉터니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오른쪽 무릎 흉터 위에 덕지덕지 붙였어요. 울퉁불퉁하게 엉겨붙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27년 전 벌건 불길이 우리 가게를 삼키던 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기 직전까지 느꼈던 그 뜨거움이 아직도 이 무릎에 새겨져 있었죠. 그날 남편은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차가운 멘톨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상계동 시장으로 향하는 새벽 골목은 아직 어두웠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길이니까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시장 초입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 젖은 박스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시장통 특유의 냄새였어요. 누군가는 역하다고 하겠지만 제겐 삶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 제사밥을 차렸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도 잊고 살았으니까요. 미영인의 분식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기름때가 낀 환풍기, 벽에 붙은 빛바랜 메뉴판, 다 허름하고 낡았지만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어요. 이 가게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 가게 하나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니까요. 육수통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어요. 묵직한 통을 들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투정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켜자 보글보글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그때 옆집 한동수 사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미영 씨, 상견례 준비는 잘 돼가?
아들 결혼한다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네. 한 사장이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있어요. 상대가 어디 허술한 집안이 아니라서 내가 좀 긴장되네요.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축하해, 축하해. 한 사장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아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장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아이 학원비 벌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으니까요. 가게 구석 기름때 묻은 달력에는 빨간 매직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였습니다. 그걸 훔쳐보며 흐뭇하면서도 긴장이 밀려왔어요. 잘해야 할 텐데, 실수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이 빠지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은행으로 향했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현금 봉투를 품에 안고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들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팔아서, 김밥 한 줄 팔아서 꾸준히 모은 돈이었어요. 손님들 계산할 때 거스름 돈 몇백 원씩 아껴서 모은 것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세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또 주책을 부렸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가요. 상대가 기업가 집안인데 그래도 혼수 보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들 자랑이 제일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시장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사야 했거든요. 점원이 이것저것 권했어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요즘 강남 사모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세련된 베이지색 투피스였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가격표를 확인했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옷을 내려놓았어요. 한 달 장사에도 벌기 힘든 금액이었거든요. 점원이 다른 옷을 권했지만 제 눈에 차는 건 죄다 비쌌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옷도 있었는데 상견례 입기엔 너무 촌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허탈한 마음으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뒀던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투피스? 10년 전 지훈이 변호사 임관식 때 샀던 옷이었어요. 세탁소 비닐에 쌓여있던 옷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풍겼습니다.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이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직 쓸만하네.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새 옷을 못 사는 게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며 의자에 앉았어요. 온종일 서서 일하면 무릎이 터질 것 같거든요. 흉터 주변이 특히 욱신거렸습니다. 파스를 하나 더 붙이고 싶었지만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지갑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변호사 임용 사진이었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았지만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사진을 소매로 살살 닦았어요. 닦으면서 혼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밤하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들려? 당신 핏줄 아니라고 사람들 수군대던 거 내가 보란 듯이 변호사로 키웠어. 이번에 장가도 가는데 좋은 집안이야.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27년 전 화재로 떠난 뒤로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로워서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밤만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아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만 보냈어요. 밥은 챙겨 먹어라. 엄마는 잘 있다. 보내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늦은 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화면에 뜬 이름, 지훈. 금세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면서도 반가웠어요. 설레는 마음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안 그래도 엄마가 생각났어. 걱정 마. 창피 안 주게 단정하게 입고 갈게. 수화기 너머 지훈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더니 무겁고 차가운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건조하고 딱딱했어요. 평소에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니 낯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길게는 못해요. 아들의 말투에서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불안한 마음에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말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지훈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저도 모르게 가슴팍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머니, 입원 상견례요. 지훈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한테 말하듯이 딱딱하고 건조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말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응, 엄마 다 준비했어. 옷도 다려놨고 미용실 예약도 해놨어.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안 오셔도 된다고요? 농담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농담 같지 않았어요. 지훈아, 뭐라고 했어? 엄마가 잘못 들은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에 안 오셔도 된다고요. 아니, 오시면 안 돼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이 없었어요. 이게 내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키운, 첫걸음마를 뗄 때 함께 기뻐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옷이 촌스러워서 그래. 그러면 새로 살게. 비싼 거 살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을 해, 지훈아.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울음을 참는 데는 도가 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귀가 멍멍해지고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 말만 뱉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상견례에 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오셔도 돼요. 지우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못을 박듯이요. 가슴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친어머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나야. 나 말고 누가 내 엄마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지훈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만 귀를 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등을 받쳤습니다. 친어머니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건물 잔해 사이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 연기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새벽, 소방관이 제 품에 안겨준 아이였어요. 새까맣게 그을린 담요에 쌓여 있었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를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불길 속에서 그 아이를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오지 못했지만 아이는 살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밤새 열이 오르면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어요. 백일상을 차리고 돌잔치를 열고 첫걸음마를 뗄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잡고 교문을 들어서던 기억,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함께 울던 밤, 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으로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 모든 게 제 삶이었습니다. 제 청춘이었고 제 전부였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새벽까지 떡볶이를 팔던 날들, 변호사 시험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반찬 싸들고 찾아가던 날들, 합격 발표 나던 날, 지훈이가 전화해서 울먹이며 합격했다고 했을 때 저도 함께 펑펑 울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엄마, 나 해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어.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30년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친어머니 한마디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훌쩍훌쩍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목숨 바쳐 구한 아이가 이제 와서 친어머니를 찾았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2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웃는 얼굴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코가 막히고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서럽게 운 건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저려왔어요. 흉터가 있는 무릎이 유독 시렸습니다. 27년 된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처참했어요.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있고 눈 밑에는 까맣게 그늘이 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롱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띄었어요. 먼지가 쌓인 그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은 지훈이가 방긋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장,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있는 지훈이 옆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사진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100일장 대회, 고등학교 축제,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진 속 지훈이는 늘 웃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하며 저를 불렀던 그 아이. 어릴 때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거든요. 학교 다녀오면 가게로 달려와서 엄마 보고 싶었다고 안기던 아이였어요. 시장 골목을 같이 걸으면서 엄마 손이 제일 따뜻하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친어머니를 찾았다고요. 제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꽉 안았어요. 사진 속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 만졌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새끼, 내가 키운 내 새끼인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지훈이가 다시 전화한 건가 싶었거든요. 마음이 바뀐 건가 싶어서요. 제발, 제발 지훈이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은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한동수 사장이었어요.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미영 씨, 왜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 내일 장사 안 해? 한 사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 잠이 안 와서요. 이제 잘게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훈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친어머니가 온다. 어머니는 안 오셔도 된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지우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은 걸까요? 상견례에 왜 그 사람이 가야 하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상견례에 안 간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30년을 키운 어미를 이렇게 내칠 순 없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 상견례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훈이가 막아도 제가 진짜 엄마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창밖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상견례 날 반드시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30년을 키운 어미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못 자고 다시 눈이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씩씩하게 걷던 길인데 오늘은 다리를 끌듯이 걸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흉터가 유난히 욱신거렸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멸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오늘따라 반갑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통에 불을 올렸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훈이 생각뿐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나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제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수십 번 확인했어요. 혹시 문자가 왔나? 혹시 부재 중 전화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떡볶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놀렸지만 실수가 잦았어요. 떡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퍼지게 만들기도 하고 양념의 간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왜 이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한 사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 사장이 제 옆에 앉더니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싫었거든요. 30년을 키운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 밖에 꺼내요? 그런데 한 사장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사장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천천히 말해. 지훈이가 왜? 상견례에 저보고 오지 말래요. 친어머니가 온다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장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뭐라고? 친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몰라요. 갑자기 어젯밤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한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이고, 그 녀석이 미쳤나? 30년을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한 사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답이 없고. 상견례가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장소를 몰라요. 지훈이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한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장소를 알아내야지. 어떻게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장소만 알면 갈 수 있어요. 지훈이가 막아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일단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자 텅 빈 가게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이의 약혼녀 이름이 뭐였더라? 지훈이가 전에 말해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성이 뭐였지? 아, 서씨였어요. 서지연? 그래, 서지연이었습니다. 기업가 집안 딸이라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지연 기업가 딸.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기사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들을 훑어봤습니다. 선진그룹서 부회장의 외동딸 서지연 씨 결혼설, 예비 신랑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기사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짧았어요. 결혼 날짜나 상견례 장소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어요.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지연 결혼 상견례. 검색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기업가 집안이라서 보안이 철저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래서는 장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방법이 없었어요. 문득 지훈이의 자취방이 생각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가본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어떨까요? 문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마음을 먹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오후 4시쯤 지훈이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창이 번쩍번쩍 빛나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려는데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1507호요. 박지훈 변호사 집이에요. 방문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요. 지훈이 어머니예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방문 예약이 안 되어 있네요. 입주민 승인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훈이 엄마라니까요. 전화해 보세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재 중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지훈이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어졌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지훈아.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잖아. 문자도 답이 없고 직접 올 수밖에 없었어. 바빠서 그랬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상견례 왜 엄마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야?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일해?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훈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상견례 장소 알려줘. 엄마도 갈게. 안 돼요. 왜 안 돼? 지연이네 집안에서 원하는 거예요. 제 친어머니가 오는 걸로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연이네 집안에서요? 기업가에서 친어머니를 원한다고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엄마는 나잖아.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토요일 낮 12시 호텔 시그니엘에서 해요. 그런데 어머니, 제발 오지 마세요. 일이 복잡해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했어요. 호텔 시그니엘, 토요일 낮 12시,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훈이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네 집안에서 친어머니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기업가에서 시장 분식집 아줌마 대신 친어머니를 원하는 걸까요?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지훈한테 부끄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시장에서 분식집 하는 엄마가 창피했던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하철 안이라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진 빈집이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켜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상견례 장소를 알려줬어. 호텔 시그니엘. 그런데 오지 말래. 토요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지훈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갈 겁니다. 어떻게든요. 핸드폰을 꺼내 호텔 시그니엘을 검색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시장 분식집 아줌마가 저런 데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먹으면 안 돼요. 저는 지훈이 엄마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토요일을 떠올렸어요. 그 자리에서 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왜 30년 만에 나타난 걸까요?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토요일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게 30년을 키운 어미의 권리니까요. 토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에요. 상견례 날이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화장을 두껍게 해서 가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롱에서 남색 투피스를 꺼냈어요. 세탁소에서 다려온 옷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10년 된 옷이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검은색 구두를 신었어요. 굽이 낮아서 걷기 편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게 발렸어요.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하니까요. 시장에서 분식집 팔면서 화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간다. 오늘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올게.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잠실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훈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친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시 반쯤 호텔 시그니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했던 롯데월드 타워가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호텔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겁이 났어요.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 분식집 아줌마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금빛 장식이 있었습니다. 향긋한 꽃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죄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 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상견례가 있는데요.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약자 명단에 성함이 없네요. 아, 그게요. 제가 예약을 안 했는데 아들이 오늘 상견례를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예약자 성함을 아세요? 서지연이요? 아니, 아들 이름은 박지훈이에요. 여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훈님 예약이 있네요. 스카이라운지 101층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초대 명단에 김미영님 성함이 없어서요. 제가 지훈이 어머니인데요. 죄송합니다. 예약자 측에서 명단에 올리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지훈이 제 이름을 빼놓은 거였어요. 오지 말라더니 정말로 막아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말 지훈이 어머니라니까요. 30년 키운 엄마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어요. 그 가운데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자였어요. 머리를 높이 올리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호텔의 주인인 것처럼요. 여자가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27년 전 그 불길이 타오르던 밤에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 가게 앞에 있던 여자,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 그때 저는 안쪽에서 지훈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나가보려 했는데 그 전에 불이 났습니다. 벌건 불길이 순식간에 가게를 집어삼켰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샴페인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건 기억나요. 오늘 저 여자가 입고 있는 것처럼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27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연기 냄새, 타는 냄새, 남편의 비명소리.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설마 저 여자가 친어머니라는 사람인 건가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문이 닫혔어요. 101층을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상견례 장소였어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올라탔습니다. 몇 층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101층이요.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10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쪽 끝에 스카이라운지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막아섰어요. 초대장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이 없다고 하면 쫓겨날 게 뻔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초대받으신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경호원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그 여자 옆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웃음이었어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7년 전 그 여자, 화재 당일 밤 우리 가게 앞에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왜 지훈이의 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마 저 여자가 진짜 지훈이의 친어머니인 건가요? 그렇다면 27년 전 화재는 대체 뭐였던 거죠? 남편은 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대앉았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27년 된 화상 자국이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노인이 스카이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어요. 경호원이 노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회장님이라고요? 저 사람이 선진그룹 서 부회장인가 봅니다. 지연이의 아버지요. 지훈이의 예비 장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를 저렇게 쳐다보다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복도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눈물 때문인지 햇빛 때문인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한 걸까요? 27년 전 화재, 남편의 죽음, 그리고 저 여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지훈이의 친어머니라면 27년 전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지훈이를 구하려다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남편의 죽음에 저 여자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왜 지훈이의 친어머니 행세를 하는지, 27년 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호텔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27년 전 화재 당일 밤, 우리 가게 앞에 있던 여자, 샴페인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 상견례 어떻게 됐어? 얼굴이 왜 그래? 한 사장님,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한 사장을 가게 안으로 불렀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물었어요. 27년 전 우리 가게 불났을 때 기억나세요? 한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요. 갑자기 그건 왜? 그날 밤 우리 가게 앞에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던 여자요. 혹시 봤어요? 한 사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은 나도 가게 정리하느라 바빴어. 불길이 번지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난리가 났었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무 단서도 없어요. 왜 갑자기 그 여자를 찾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한 사장이 믿어줄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요, 상견례에 왔었어요. 지훈이 친어머니라면서요. 한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27년 전 그 여자가?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얼굴, 그 분위기. 틀림없었어요. 한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경찰 조사 있었잖아. 화재 원인이 뭐였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경찰 기록이요? 응. 관할 경찰서에 가면 열람할 수 있을 거야. 27년이나 됐으니까.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한번 알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경찰 기록을 봐야 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식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27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27년 전이요? 어느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998년 3월 15일이요. 노원구 상계동 시장 미영인의 분식 화재 사건이에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1998년 3월 15일 상계동 화재요. 기록이 있긴 한데 열람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관계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피해자 유족이에요. 남편이 그 화재로 죽었거든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신청서를 건네주더니 작성 방법을 알려줬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뒤쪽 서고로 들어갔어요. 15분쯤 지나서 낡은 서류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열람실에서 보세요. 복사는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열람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은 사건 개요였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밤 11시경 노원구 상계동 시장 내 미영인의 분식에서 화재 발생. 사망자 1명 마이너스 오세진 38세. 부상자 1명 마이너스 김미영 37세. 화재 원인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스 누출이라고요? 그때 경찰이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의심했어요. 남편은 가스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밤 가게 문 닫기 전에 가스밸브를 3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스 누출을 시켰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 방에서 갓난아기 지훈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가보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안고 뒷문으로 뛰어나왔어요. 무릎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나오지 못했어요.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나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이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목격자 진술서가 있었어요. 옆가게 상인들의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이 난 뒤에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진술이었어요. 화재 발생 직전 분식집 앞에서 남녀가 언쟁하는 것을 목격함. 여자는 고급스러운 차림이었고 남자는 가게 주인으로 추정됨.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음. 이후 여자가 떠난 지 약 15분 후 화재 발생.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본 그 여자. 그게 바로 그 여자였어요. 상견례에 나타난 그 여자. 지훈이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 그런데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없으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 내용은 중요했어요. 화재 직전에 그 여자가 남편과 다퉜다는 증거니까요. 그 여자가 무언가를 요구했다고요? 대체 뭘 요구한 걸까요? 남편이 왜 거절한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요. 화재 원인을 가스 누출로 결론 내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눈이 멈췄어요. 본건은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함. 방화 혐의점 없음. 방화 혐의점 없음이라고요?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 진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떠난 지 15분 후에 불이 났다는데 왜 수사를 더하지 않은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사가 너무 빨리 종결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막은 게 아닐까요? 익명의 제보자 진술이 있었는데 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여자를 찾아서 조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가스 누출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압력을 넣은 건 아닐까요? 그 여자의 배후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수사를 막은 건 아닐까요? 상견례에서 봤던 그 화려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그 위험 있는 모습.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파일의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수사 종결 결재란이 있었어요. 담당 형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수 형사. 이 사람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열람실을 나와 민원실로 다시 갔습니다. 저기요, 1998년에 이 사건 담당했던 정민수 형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정민수요. 2008년에 퇴직하셨네요. 현재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했다고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찾죠? 20년 넘게 지난 사건의 담당 형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를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정민수를 검색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수두룩했어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한 사장이 그 시절 경찰들이랑 친하게 지냈다고 했거든요. 상인의 일 때문에 자주 만났다나요? 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사장님, 혹시 정민수라는 형사 아세요? 1998년에 우리 가게 화재 사건 담당했던 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 사장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수? 아, 그 사람 알지. 퇴직하고 나서 용인 쪽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잠깐만 연락처가 있나 찾아볼게. 1시간쯤 후에 한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수 전 형사의 연락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1998년 상계동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올까요? 27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기억이나 할까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이시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세진 씨 아내 김미영입니다. 27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계속 쳐다봤어요. 답장이 안 오면 어쩌지? 불안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용인 기흥역 앞 카페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았어요. 27년 전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당신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게요.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정민수 전 형사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수사가 그렇게 빨리 종결됐는지,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인 기흥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카페를 찾아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배어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정민수 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27년 전에 한두 번 봤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3시 정각,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이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김미영 씨?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네. 정민수 형사님이시죠? 전직이요. 이제 그냥 늙은이입니다.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정 씨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따뜻한 물을 시켰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만이군요. 그때 사건을 왜 지금 와서 물으시는 겁니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그날 밤 우리 가게 앞에 있던 여자. 혹시 기억하세요? 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요? 무슨 여자 말입니까? 화재 직전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던 여자요. 익명의 제보자 진술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 씨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요? 화재 15분 전에 여자가 있었다는데 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정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주름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위에서 덮으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위에서 덮으라고요? 역시 그랬던 거예요. 27년 동안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가요? 왜요? 경찰청장 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스 누출로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후회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게 있어요. 정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여자가 선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선진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진그룹이면 서 부회장 집안 아닌가요? 지훈이의 약혼녀 아버지가 선진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선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요? 네. 서정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32살쯤 됐을 거예요. 서정이.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상견례에서 봤던 그 여자.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선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었다니요. 그 여자가 왜 우리 가게에 왔던 거예요? 남편과 무슨 관계였던 거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수사를 하기도 전에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여자가 뭔가를 요구했고 오세진 씨가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진 거고요. 뭘 요구했는데요? 정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한 게 아닐까요? 아이? 네. 그때 분식집에 갓난아기가 있었잖아요. 박지훈이라는 아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이를 달라고요? 왜요? 남의 집 아이를 왜 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김 여사님, 혹시 지훈 씨가 입양하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입양이요? 아니에요. 지훈이는 남편이 불에서 구해낸 아이예요.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요. 정 씨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원했던 건 확실합니다.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익명의 제보자요.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지만요. 정 씨가 호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걸 27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어요. 펼쳐보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음. 남자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함. 여자가 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남자가 거부함. 여자가 후회할 거라며 떠남. 15분 후 화재 발생.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남편이 지훈이를 지키려다 죽은 거예요. 그 여자가 지훈이를 빼앗으려고 했고 남편이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지훈이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27년 동안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방화인 거예요. 그 여자가 불을 지른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요. 정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27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위에서 덮으라고 해서 덮었지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정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김 여사님 조심하세요. 선진그룹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 여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라니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7년 전에도 저를 협박한 적이 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인 건가요? 그래도 알아야 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 여자가 왜 지훈이를 원했는지 다 알아내야 합니다. 말려도 소용없겠죠? 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자 서정혜 씨가 27년 전에 아이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이를 잃었다고요? 네. 갓난아기를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원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아이를 대신할 아이를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빈 곳이 많았습니다. 지훈이가 그 여자와 무슨 관계인 걸까요? 왜 하필 지훈이었을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 씨와 헤어지고 역으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서정희, 선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27년 전 지훈이를 빼앗으려 했던 여자, 남편의 죽음에 관련된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지훈이 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영정 사진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지훈이를 지키려다 죽은 거였어.
27년 만에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가 지훈이를 빼앗으려고 했대. 당신이 막았고 그래서 불이 난 거래.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2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웃는 얼굴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지훈이 지킬게. 당신처럼. 그 여자한테 절대 안 빼앗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지훈이를 위해서요. 문득 지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지훈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여자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겠죠. 진실을 모른 채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받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아, 엄마야.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연락 줘. 답장이 올까요?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정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선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지훈이를 빼앗으려 했던 여자. 남편을 죽인 여자. 그리고 지금 지훈이 친어머니 행세를 하는 여자. 그 여자의 정체를 더 알아내야 합니다. 왜 27년 전에 지훈이를 원했는지, 왜 지금 다시 나타났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반드시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서정희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요. 그게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서정희.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선진그룹 서정희.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선진그룹 창업주의 막내딸, 현 서 부회장의 여동생. 사진 속 서정희는 상견례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27년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재벌가의 사생활은 잘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7년 기사였어요. 선진그룹 서정혜 씨. 미혼모 출산 후 아이 입양 보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혼모?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요? 1997년이면 지훈이가 태어난 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이 짧았어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서정희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고 집안의 반대로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남자아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요? 설마 지훈이가 그 아이인 건가요? 서정희가 27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가 지훈이인 건가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검색했어요. 서정희 입양 아이.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벌가라서 언론 통제가 심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선진그룹에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익명의 필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봤어요.
1997년 서정이가 아이를 낳았고 집안에서 아이를 없애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이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인 선진그룹 창업주가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고아원에 보냈다고 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데려갔다고요. 고아원 측에서는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만 정식 서류가 없었다고 해요. 누군가 몰래 아이를 빼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사라진 아이. 그 아이가 지훈이인 건가요? 남편이 어디선가 지훈이를 데려온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은 화재 현장에서 지훈이를 구했다고 했어요. 불에 타던 건물에서요. 그런데 왜 갓난아기가 불타는 건물에 있었을까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놓은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빈 곳이 많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영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서정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정희라고요? 그 여자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요즘 제 과거를 캐고 다니시더군요. 경찰 기록도 열람하고 정민수라는 사람도 만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지훈한테서 손 떼세요. 뭐라고요? 지훈은 제 아들이에요. 27년 전에 빼앗긴 내 아들이라고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빼앗겼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지훈이는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30년 동안요. 키운 건 당신이지만 낳은 건 나예요. 서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27년 전 당신 남편이 내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고아원에서 몰래 데려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지훈이의 출생 기록, 입양 서류 다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겠죠. 남편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당신 남편이 왜 지훈이를 데려갔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내가 아이를 찾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27년 전 그날 밤 내가 당신 가게에 간 건 아이를 데려오려고 한 거였어요.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이 거부했어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거든요. 닥쳐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진실이 듣기 싫으시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기억해요. 지훈은 내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내 아들. 당신은 그냥 남의 아이를 키운 것뿐이에요. 그래도 30년을 키웠어요.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밤새 열이 오르면 업고 병원 뛰어다녔어요.
당신은 뭘 했는데요? 나도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빼앗겼어요. 당신 남편한테. 서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 되찾을 거예요. 27년 만에요. 누가 뭐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만 귀를 때렸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돈 때문에 지훈이를 데려왔을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했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고아원에서 지훈이를 데려온 걸까요? 서정희의 아이인 걸 알면서요? 돈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훈이었어요.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뭘 그만해? 제 친어머니 과거 캐는 거요. 경찰서 가고 형사 만나고 다 알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그 여자가 27년 전에 아빠를 죽인 것 같아서 그래. 그만하세요. 진짜야. 그날 밤 그 여자가 우리 가게에 왔었어. 아빠랑 다투고 15분 후에 불이 났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야. 경찰 기록에도 나와 있어. 목격자 진술도 있고. 그건 오해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찾기 위해 27년을 기다린 분이에요. 지훈아, 그 여자 말만 믿으면 안 돼. 어머니야말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제 친어머니를 괴롭히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훈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저를 협박한 거예요. 그 여자 편을 들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제가 키운 세월이, 제가 바친 청춘이 다 소용없는 건가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남편의 누명을 벗겨야 해요. 그리고 지훈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 여자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처참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정희가 뭐라고 하든, 지훈이가 뭐라고 하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돈 때문에 지훈이를 데려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밝혀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장롱 깊숙이, 서랍 구석구석, 어디든 뒤졌어요.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유품들이 있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꺼냈어요. 남편의 지갑, 시계,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일기처럼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1998년 3월이었습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3월 10일. 오늘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다. 선진그룹에서 왔다고 했다. 아이를 넘기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다. 거절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누가 뭐래도 지킬 것이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놓칠 뻔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2일. 또 찾아왔다. 이번엔 협박을 했다. 아이를 안 넘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게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무섭지만 물러설 수 없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했다. 제발 아이를 지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어머니가 부탁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부터 지훈이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3월 14일. 내일이면 그들이 다시 올 것 같다. 미영한테는 말 못했다. 걱정할까봐. 미영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내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했다고만 알고 있다. 미안하다, 미영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서정이라는 여자다. 재벌가 딸인데 집안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빼돌렸다. 돈 때문이 아니다. 정희 씨가 울면서 부탁했기 때문이다.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오빠한테 들키면 아이가 죽는다고.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돈 때문에 지훈이를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서정이가 직접 부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서정이는 지금 와서 남편을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해 놓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5일. 오늘 정혜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오빠가 모든 걸 알았다고. 오늘 밤 사람들을 보낼 거라고. 도망치라고 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미영이랑 지훈이를 두고 갈 수 없다. 끝까지 지키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밤이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걸요.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와 지훈이를 지키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우릴 지키려다 죽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서정이가 남편한테 아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왜 지금은 남편을 돈에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27년 전 일을 숨기려고요. 자기가 아이를 버렸다고 세상이 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서정이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어. 왜? 지금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쯤 후에 지훈이 왔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살 먹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서정혜 씨가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그럼 27년 동안 지훈이를 찾던 서정희는 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27년 전에 빼앗긴 아들이라고.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재산 때문이래요. 서 부회장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정희의 진짜 아이는 27년 전에 죽었다고 해요. 선진그룹 창업주가 아이를 없앤 거래요. 서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미쳐버릴 뻔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선진그룹 상속 문제가 생겼고 서정희는 상속을 받으려면 자식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저를 자기 아들이라고 속인 거래요. 27년 전에 빼앗긴 아들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재산을 위해서요. 저를 상속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래요. 지훈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지훈이를 일으켜 안았어요. 됐어. 울지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훈이를 꽉 안았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훈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근데 지훈아, 너 친부모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야? 네,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디서 저를 데려왔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지훈이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 아빠는 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어. 그런데 제 친어머니가 서정혜 씨한테 부탁했다고 돼 있는데요. DNA가 안 맞는다면서요? 그러게. 이상하네. 둘이서 수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정희 씨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지켜달라고 했다. 불쌍한 아이라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서정희도 27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지훈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서정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봐. 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아빠한테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훈아, 내 친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 어머니, 지훈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지훈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30년 전 갓난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뛰었겠죠. 어머니, 저 지연한테도 다 말했어요. 뭐라고? 서정혜 씨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DNA 검사 결과를요. 지연이가 뭐래? 상관없대요. 저를 사랑하는 거지. 집안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다행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은 아이인 것 같았어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예요. 서 부회장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서정혜 씨를 막아줘서 고맙대요. 서 부회장이? 네. 서정혜 씨가 상속권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 한 걸 알고 화가 많이 나셨대요. 가족 간에도 용서 못할 일이라고요. 복잡한 집안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훈이가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다시 할게요. 이번엔 진짜 어머니로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 이번엔 엄마가 꼭 갈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2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영웅이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도 함께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훈이 영정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지훈이가 무사히 자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좋은 여자도 만났고요. 이제 결혼도 해요. 당신이 지킨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당신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여보.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미소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효도할게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떡볶이를 끓였어요. 지훈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는 모습이 그때와 똑같았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키운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켜준 이 가게에서 남편이 지켜준 아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요. 그게 바로 저의 소중한 삶이고 저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